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경제 얘기 쉽게 풀어볼 거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슈로 몇 가지 나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날이 제법 풀렸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늘 표정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차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나 눈은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한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1월 21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경제 얘기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어떠한 얘기 나눌지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에 따라서 각 200만 원과 30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 300만 원이라는 건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워낙 코로나19로 긴 시간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명목 금액으로 보면 300만 원, 또 200만 원, 100만 원.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제 정작 자영업자분들,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사를 할 때는 월세 나가잖아요. 네. 재료비가 있죠. 또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영업을 통해 가지고 커버를 하고 이제 이익을 남기게 되는데, 이제 300만 원, 400만 원은 뭐 한 달 고정 지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게가 하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뭐 체인점으로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가게가 2개, 가게가 3개면 세금도 2배, 가게도 해당되는 관련된 지출도 또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건데, 놀랍게 가게가 몇 개든 상관없이 사실 지원금은 한 곳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뭐 임대료라든지 나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은데 지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집합 제한 금지 업종 이거 아닌 다른 사업자들도 힘들다고 토로하긴 매한가지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를 보면 이제 집합 금지가 300만 원, 집합 제한이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인데요.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엔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4억 이하인 소상공인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과연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가 상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에서 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함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와중에 새롭게 사업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지원금을 좀 받게 해달라라는 요구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지원이 뭐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2019년 11월 현재 영업을 시작했거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 휴업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뭐 그 전에 폐업한 분도 계시겠고요. 아예 2020년에 새롭게 장사 시작한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소외돼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이제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기준 또 어떻게 좀 저 탈출구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제 친구 딸이 2026,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동교동에다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입소문이 나면서 한두 달은 조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은 외국인 손님도 끊어지고 우리나라 손님도 끊어지면서 그래도 좀 기다리면 낫지 않을까 해서 한 달, 두 달 피일찰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지지난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사실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네. 아까 폐업한 분들은 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셨는데 네. 그럼 휴 폐업한 분들은 못 받는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폐업한 경우에도 또 아까 업종 기준에 맞아서 50만 원 정도의 네. 또 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휴업한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19년 11월 현재 휴업, 폐업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것들이 현재로서는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만에 하나 다음 지원금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 한번 따져볼까요? 그렇죠. 재난지원금의 큰 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범기준이 있는데요. 매출액 10억 이하고요. 고용 인원이 5인 이하여야지 큰 틀에서 어떻게 되든 이 지원 대상이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행성 업종은 이제 무조건 제한이 되고요. 병원, 약국, 이런 분들도 뭐 피해를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업종은 이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래저래 좀 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네. 거죠. 네, 상황이 뭐 이러다 보니까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또 앞서 말했지만은 매출액 10억 이상이라든가 고용인원 5인 이하여만 되잖아요. 네. 이상 되는 분들은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충격을 잘 보면 오히려 배달 업종, 작게 배달을 하는 네. 쪽에서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맞아요. 되고요. 네. 예, 좀 크게 막 그 고용 인원도 많이 두고 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타격이 더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소상공인 기준으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게 말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인 이하 쪽에만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5인 이상 되셨던 분들 중에도 우리가 이 난국을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타개해보자 네. 해가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냐? 아니 그러면은 직원을 진작에 내보냈어야 되는 거냐? 그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들으면서도 안타깝고 얘기를 하면서도 속이 상합니다. 네. 하긴 정말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 그럼요. 정말 걱정 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의 형평성이 이건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2차, 3차 때를 보면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랜서 분들이라든가요. 이제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고용 취약 계층이다라고 해서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원분들 중에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몇 달째 밀렸다거나 네, 네. 아예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실은 이분들도 고용 취약계층이라면 예.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지원을 또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직원으로 구조조정은 안 되고 있지만 임금은 또 못 받고 네. 여기에 대한 문제도 함께 나오고 있죠. 그 옛날에 왜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집안이 어려워지면 세간살이 내다 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새는 중고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중고앱에 세간살림 이렇게 내다 판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 인터넷에는요, 이런 커뮤니티가 생겼다고 해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자영업자분들의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커뮤니티가 하나 생겼는데 이곳에는 월세 100만 원과 식당과 월세 1000만 원인 헬스장의 지원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네. 이런 글도 있고 또 배달업으로 매출이 오른 곳까지 재난 지원금을 주냐라고 호소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장 오픈 시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못 받기도 한다라는 등의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던 건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피해 규모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늘 아쉬워요. 그렇죠. 계속 나왔던 지적이기는 한데 일단 정부도 처음에 2차 때도 그렇고 3차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선별 지원을 할 때는 더 피해를 본 업종이나 사장님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얼만큼 받는지가 잘 안 잡혀요. 네. 근데 시간은 촉박하죠. 빨리 지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일괄 지급, 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앞서 이제 자영업자분들 또 사장님 분들의 이 호소를 들어보면 이제는 이 행정적인 뭐 빠른 지원,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정부가 당초 이야기했던 이 핀셋 지원을 네.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하고 연매출 10억 또 고용인원 5인 이상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한번 감싸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1년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 신고도 나올 거고 정말 정교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지원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만 이번에 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2차, 3차 때 나왔던 그런 형평성 논란을 좀 일축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다들 어려우니까 뭐 물론 일시적인 지원금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일부에서는 세금 혜택 같은 거 이런 부분 얘기도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괄 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곳, 작은 곳, 피해를 많이 본 곳, 안 본 곳이 다 일괄 지원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세금을 뭐 어느 정도 뭐 지원해 준다든가 임대료를, 전기료, 가스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다면 사업장을 크게 하는 곳은 크게 나갈 테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과연 이제 당국이 이 목소리를 또 어떻게 해석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들인 거죠. 네. 자, 이번에 물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최근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밥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결혼 안 하고 자취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원래는 웬만하면 다 외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집에서 뭘 자꾸 이제 만들어 먹고 해 먹기 시작했더라고요. 저 같은 곰손도 집에서 요리를 하네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행복한 아침에 저랑 아침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작가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라면도 집에서 잘 안 끓여 먹고 시켜 먹다가 요새 코로나 한 1년 됐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고추장찌개 장인이 됐다고 얘기할 정도라 지금은 완전히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고 또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먹거리 완제품보다 식자재가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 주방 기구 있잖아요. 조리용 기구가 매출이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지금 요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집에서 많이 이제 드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요리를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이런 집밥족들에게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뭐 쌀이나 채소, 달걀 등 이 식탁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직까지 공식 인플레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밥상 물가에는 상당한 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품 1년 전과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한 근 600g입니다. 또 사과 5개, 달걀 한 판 30개 기준, 깐마늘, 뭐 대파, 고구마, 쪽파 1kg, 양파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딱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느껴지실 텐데 딱 반으로 줄었다. 특히 고구마, 사과, 양파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반토막도 아니라 한 70% 아주 쫙 줄어요.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밥상 물가가 올랐습니다. 어저께 마트 갔잖아요. 달걀이 금달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너무 비싸져서. 그렇죠. 특히 달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살처분, AI 살처분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더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는 했는데 한번 달걀, 사과, 또 쌀, 양파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요. 달걀 한 판은 거의 25% 넘게 요즘 7,000원대입니다. 사과 1kg도 70% 가까이 올랐고요. 쌀값도 영원히 안 오르고 그냥 안정될 것 같은 쌀값도 지금 15% 넘게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를 좀 보면 이게 실은 작년부터 해서 뭐 여름 장마 이상 기후가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부터 이제 수급 불균형이 있었고 달걀 같은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대량 살처분 때문에 수급 불안이 생기게 됐고요. 또 지금 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물용 수요 때문에 또 농가들도 바빠지게 되고 우리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완제품보다는 저렇게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가격들이
거의 뭐 50에서 70% 가까이 급등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니까 미리 이렇게 손질돼서 나오는 밀키트라고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밀키트 활용해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요. 이게 밀키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료수 밀키트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식사란 뜻이고 키트가 뭐 하나의 뭐 이렇게 덩어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배추나 뭐 감자나 이런 재료들 여기다 소스까지 딱 와서 딱 뽀로로 끓이기만 하면 딱 식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왜 한참 이렇게 손님 그 가볍게 모시거나 그럴 때 왜 밀키트 이렇게 그 포장되어 있는 거 사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곤 하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최근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밀푀유 뭐죠? 그 나베. 그 왜 배추 같은 거, 그 고기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끓여 먹는 거 있잖아요. 냄비 요리? 네, 냄비 요리. 네. 전골처럼. 그거를 요새는 뭐 밀푀유 나베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보면 뭐 소고기 들어가죠, 배추 들어가죠, 뭐 청경채 들어가고 이래저래 하면은 이 재료비가 2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만약에 딱 시켜 먹는다 그러면은 대개는 뭐 한 3사람, 4사람 먹을 수 있는 인원이 오고 거기에다가 한 3번 정도 먹을 수 있고 거기다 소스 오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해도 가격이 한 16,000원, 18,000원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느니 차라리 폼나고 싸게 시켜 먹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제는 반조리 식품 같은 개념으로 식사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빵 같은 것도요. 밀키트 그 제품 요 반죽만 해놓고 오븐에 하면 되게끔 그렇게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해요? 굉장히 오. 편하게 나오긴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네. 설 제수용품은 뭐 이런 뭐 키트 제품 사서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장 봐가지고 해야 되는 네, 건데 또 이거 어떻게 되는 물가가 거예요? 올라가니까 네. 또 설도 다가오니까 또 주부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정부가 일단 10대 성수품에 한해서는 설 명절 특별 공급을 항상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10대 이 성수품목들에 대해서는 그닥 뭐 물량이 딸린다든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달걀입니다. 이 달걀, 특히 이제 뭐 신선날이라든가 달걀 가공품은 지금 잘 수급 맞추기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들이 꽤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아직까지 달걀 대란 우리가 뭐 5년 전에 겪었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달걀 부분에 한해서는 정부가 좀 뭐 긴급 할당 관세를 뭐 관세한다든가 하면 다른 특별의 공급 조책을 마련해서 이번 수급을 맞출 계획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명절 준비하실 때 전통시장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소비 쿠폰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뭐 20에서 지금 3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거의 10,000원 정도는 전통시장에 가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함께 다양한 판촉 캠페인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농활 갑시다, 뭐 설 특별전 이런 걸 통해서 1인당 20%, 30% 최대 10,000원까지 할인한 행사가 있으니까 전통시장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이 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 명절 되면 이제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선물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상향 조정된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선물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네. 10만 원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란법에서. 근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또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충격을 위해서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게 모든 선물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한우, 생선, 과일, 화해 이런 농축산물이고 원료의 50% 이상이 우리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홍삼이라든가 젓갈, 김치도 이번에 20만 원 선물 상향 액수에 혜택이 되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됩니다. 네.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걱정이에요. 이런 설 선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오르면 또 이렇게 물가가 또 올라가는 게 그렇지.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번에 김영란법 20만 원 완화를 또 하게 되니까 네. 이제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네. 이러려면 뭐 다 풀어줘라. 이렇게 네. 법을 풀었다 말았다 하느냐. 네. 지적이 있고 두 번째가 방금 우리 장인 앵커가 말한 것처럼 이제 가격 상승입니다. 네. 이게 20만 원으로 하면 한 14만 원, 15만 원대가 바로 20만 원으로 맞아요. 가고요. 네. 8, 9만 원대 선물은 네.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다 네. 20만 맞아요. 원으로 맞춰지게 네. 되는. 우리가 경조사비 5만 원 되고 이제 다 맞춰지는 것과 네. 유사한 흐름이어서 주부님들은 이거 선물이 되면 선물 인플레가 나오는 글쎄. 것이 아닐까 또 이런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참 내수가 너무 안 산다 소비가 이런 식으로밖에도 또 할 수 없다는 점도 네. 알아달라라는 또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원래는 물가 조절에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청탁. 이거를 물가 조절에 내수에 내수 물가 조절에 쓰시나? 자,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상 사는 얘기를 저희가 3가지 이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금주 이슈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요. 일상이 된 갑질입니다. 아니, 택배기사한테 개인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말 안 안 되죠. 듣는다고 폭행을 행사 폭행하고. 이거 이거 참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죠.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또 저 경비원 얼굴에 네. 침 뱉고 때려가지고 저 코 갈비뼈 부러질 만큼 막 그러고 또 방문객 출입구 이건 또 뭐예요? 뉴스에서 이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질이라는 게 이제 우리만 쓰는 표현인 게 영국에 있는 이제 영어 사전에까지 갑질이라는 말이 올라갈 정도로 참 사실은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갑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아파트 요즘 가보면 입주자들이 이제 출입하는 자동차가 들어갈 때 통로가 네. 있고 방문객들이 그 들어드는 통로가 있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중에 한 명이 지인의 차,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차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비원이 그러면 차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방문객용 통로로 들어와라 라고 했더니 나는 이 아파트 입주민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네, 아니 경비원들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또 이렇게 네. 진동을 했다면서요. 네, 뭐 술 많이 마신 것 같고요. 굉장히 흥분돼 아유, 있는 저거 봐요.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이제 편의점 의자를 이제 들고 막 던지고 이래가지고 기물 파손도 있었던 어떻게. 상황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넘어지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방문객한테 이 방문객용 출입구를 이용하라라는 말이 뭐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이에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게 납득이 될 만한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경비원은 그냥 원칙에 따라서 했던 거고 사실 이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어디까지 풀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 뭐 통로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융통성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원리 원칙의 문제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가해자가 이 입주민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 취중에 아니 행동이 나와도 어떻게 저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물건 집게 던지죠. 지금 사람 밀어내는 거 보세요. 이거는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행동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폭행, 저게 10분 이상 지속이 됐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쳤는데 그때 경비원 한 명 코뼈가 부러지고 한 명 갈비뼈에 금이 가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경비원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 입주민을 호텔로 데려가는 건 뭐예요? 네. 일단은 지금 저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출동했더니 상황이 다 종료됐다. 네. 그러면서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를 못했어요. 어. 이 부분도 일단 이해가 안 되죠. 글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중국인으로 그 국적이 밝혀졌습니다. 입주민의 국적이 네. 중국인으로 밝혀져가지고 호텔방으로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뭐 특혜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할서가 김포경찰서인데요. 이 과정들 사실 말 잘 안 된다. 현행범으로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왜 호텔방에 데려다 줬느냐? 이런 내용들 감찰을 통해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가해자를 에스코트해줬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 폭행을 당한 경비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상황이 참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상 2번의 폭행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몸에 폭행을 당했다고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제도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이 얼마나 처절한 느낌이었겠습니까? 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네. 아파트 주민들도 이 37살의 남자, 이 입주민이었다고 그러죠. 네. 이 사람 엄벌에 처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경찰도 구속영장 청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경비원 폭행 사건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최근에도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눈 왔을 때 경비원이 이제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네. 주변에 있던 점포 쪽으로 이제 눈을 쓴다고 해서 그 편의점이었는데 이게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 쪽으로 눈 쓸었다고 또 폭언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또 연출된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 편의점 직원이 나와서 뭐라고 소리치고 네. 그다음에 경비원 세게 밀치고 얼굴 때리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CCTV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가해자는 폭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편의점은 가족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가족분들은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네. 폭언했던 당사자는 부당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네. 입장이라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제 이 가해자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고요. 당시 정황이 담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사건 경위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폭행 장면을 보고요. 또 다른 입주민이 신고를 하기도 했대요. 네. 근데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좀 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본인이 잘못했을 때 크게 3가지로 반응을 하는데요. 하나는 회피, 도망가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남 탓, 세 번째는 내 탓. 이 3가지 방식으로 보통 반응을 합니다. 제일 쉬운 게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는 회피하는 방식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회피나 혹은 남 탓의 정도가 아니라 좀 뻔뻔한 게 아닌가. 그리고 CCTV가 명백하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부정을 했던 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사건 생각나잖아요. 그 경비원 한 분이 입주민 폭행 견디다 못해서 유서 쓰고 자살하고 이런 이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사건의 추가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숨지기 직전에 CCTV가 없는 경비실 화장실에서 12분 동안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 내용을 유족이 공개한 경비원 최 씨의 음성 유서에 고스란히 이게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고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주 너는 죽어 그래가며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11시 한 20분에서 40분 되면 저더라고요. 저녁 밥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꼭 나타나갖고 괴롭혔습니다. 자, 가해자인 입주민 심 씨는 이 최 씨를 폭행하면서 네. 사표를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지속적인 가해를 실질적으로 당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물리적 폭행 때문에 겪는 그 물리적 고통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들 뭐 사표 쓰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힘든 와중에 입주민으로부터 이런 그 말하자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듯한 이 모멸감들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조금 전에 그 음성 유서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그 울먹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내용들 들으면 정말 안타깝고 그 사실은 나하고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일인데도 만약에 저 가족이었으면 그럼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울먹이는 음성 속에서 밥도 못 먹었다. 밥을 먹을 시간에 꼭 나타나서 나를 괴롭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심리적인 고통, 압박 이런 게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겠죠. 제일 먼저는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공포심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폭행과 그 공포를 장기간으로 느끼다 보면 이 부분이 수치심으로 이어지고요. 모멸감으로 이어지고요. 나중에 허탈감으로 있다가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무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만두지도 못하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의 처절함은 어땠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려울 상황이죠. 아니 내가 또 내 가족이 일터에서 저런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뭐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경비원들의 이런 피해가 전달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경비원의 정신적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다.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하고 폭행을 당했던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물리적으로는 전치 2주 정도의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뭐 우울감 또 이게 불면증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없게 된 지경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표를 냈고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이후에 9월에 이제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이게 산재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경비원을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일을 못하게 됐다. 산재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비도 보전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동안 일했던 이제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또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네, 뭐 병원비도 받을 수 있고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애초에 벌어지지 말아야죠. 그럼, 네, 네.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은 택배 이용량이 워낙 늘다 보니까요. 택배 기사분들에게도 뭐 이런 갑질 뭐 이런 게 번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최근에 인터넷에 그 글이 하나 올라와서 되게 화제가 된 게 있는데 이른바 이제 변호사 갑질이라는 네.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에요. 요즘 그 음식점에서 음식 시키면서 술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술을 근데 뭐 미성년자들이 시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차로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 인증을 통해서 신청을 하지만 네. 검수를 하지만 그 점주가 직접 확인하는 게 이게 뭐 관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올린 글인데 네. 이 점주가 누군가 이제 술과 음식을 배달을 시켜가지고 네. 현장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는데 문을 안 열고 아이가 엄마가 문 앞에 두고 가래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안에는 술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어른이 나와서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엄마가 지금 아이를 욕실에서 씻기고 있어서 못 나간다. 놔두고 가셔라. 네. 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도 직접 대면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뭐 원칙을 지킨 거죠. 네. 그랬더니 그때 이 여자 이 분이 엄마라는 분이 했다는 말이 우리는 단골이고 이 집은 변호사 집이라서 괜찮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집이니까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인데. 변호사 집이니까 괜찮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술은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국밥만 남겨놓고 갔다는 거죠. 직접 확인이 안 되니까 성인인지 모르니까 네. 술은 가져가고 그 음식만 문 앞에 네. 두고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막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진짜 심한 표현인데 개밥 같은 음식 못 먹겠다. 전액 환불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술만 가져왔으니까 소주값 네. 8,000원은 환불해주겠다라고 이제 점주분도 이제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이 여성과 이 여성의 남편 네. 무식한 사람은 매로 다스리라고 했다고 한다. 고등교육도 못 받으신 분 같은데 평생 배달이나 해먹고 열심히 살라. 이런 폭언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왜 변호사 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변호사라는 직감 자체에 굉장한 뭐랄까 특권의식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아니 특권의식도 특권의식인데 그 개밥 같은 음식이라는 것에 꾸준히 단골을 한 그 심리도 참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변호사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앞에 바로 직전의 사례도 그렇고 이 사례도 그렇고 보면 공통적으로 원칙을 힘으로 내리누르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주문한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고객이라면 말 그대로 우아한 손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배달원을 심부름꾼 좀 이렇게 자기보다 낮춰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한 거예요. 네. 뭐 배달 오는 길에 뭐 담배 사와라, 물 좀 사다 줘라.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 내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예 인지를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보통 배달 음식 시킬 때 담배 식부름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친구는 날 보고 진상이래요. 오히려 그 친구를 이해 못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적반하장의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새 저 어이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 배달 오신 분한테 그 쓰레기 버려달라고. 맞아요. 진짜 그래요? 당스러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표정이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이고. 보면 내려갈 때 그 쓰레기를 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 부탁할 거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야죠. 그렇죠. 또 값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네. 아니 이런 게 진짜 생활 갑질이잖아요. 요즘 이런 사례들이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배달이 사실 일상화가 됐고 근데 우리가 배달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보면 배달 시킨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배달에 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시킨다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이 시킨다는 말 자체가 주와 종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서비스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와 만날 때 그 접점은 그 서비스를 처음에 요청하는 사람의 인격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제일 먼저 우리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배달은 서로 간의 협의 간에 하는 일련의 거래거든요. 네. 시킨다는데 방점이 두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서비스업인데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 지불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거래예요. 네. 근데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그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막 악플이라든지 리뷰라든지 별점 같은 거를 고객들이 직접 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거 배달앱에서 음식점을 선택할 때 이런 리뷰나 별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뭐 테러라고 별점 테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뭐든지 우리가 어떤 구조가 이루어질 때요. 내가 갑, 네가 을 또는 제가 갑, 내가 을 이걸로 모든 걸 규정 짓는데 내가 필요한 걸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트너십이라고요. 네. 그게 가불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파트너인 거거든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핫 이슈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네, 경제 이슈 탑3 2위입니다. 2위는요. 당신의 사생활은 안전합니까? 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한 배달 기사가 그 주문자의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게시를 했다. 개인 방송에. 네. 네네. 예. 지난 5일 이제 익산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네. 배달시킨 이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동영상이 지금 유포되고 있다. 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데 영상 대부분은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주문하신 분의 어떤 거주지 주소 그리고 얼굴 그리고 뭐 집안 내부 이런 모습들이 모자이크나 뭐 이런 블러 처리 없이 그냥 고스란히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상을 찍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찍히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게 더 큰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한 8개월 정도 뭐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커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48개의 영상이 촬영이 돼서 올라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그 영상 속에 당사자임을 자신이 인지한 순간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알려진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영상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내 얼굴에 우리 집 주소까지 올라온다 생각하면 이건 진짜 공포거든요. 공포 정도가 아니죠. 첫째, 우리는 이 영상에 대해서 찍힌지도 몰랐지만 우리가 찍혔다 하더라도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그 영상 안에 주소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소만 노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 사진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안에 대략의 살림살이나 혹은 이 사람이 뭐 입고 있던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걸 네.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도 예측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혹시라도 아이들이라도 얼굴이 찍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범인은 잡혔습니까? 왜 이런 짓을 했답니까? 그렇습니다. 이 뭐 영상 게시자가 이제 50대 초반의 일용직 남성으로 네. 지금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영상이 논란이 되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경찰이 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경찰이 와서 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말이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몰랐다는 건데 글쎄. 이거를 모를 수 있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 지금까지 뭐 어떤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간에 배달 대행업체를 끼고 이렇게 진행이 그죠, 되는데 네. 뭐 이 과정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직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지극한 상식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배달 대행 업체가 대부분 이제 좀 영세하고 중소 형태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페널티가 있다라고 하고 규정으로는 어떻게 적혀 있는데 적용되는 경우들도 거의 없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손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배달도 늘어나긴 하는데 사실상 이 온라인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돼 가지고 이런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까지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CCTV 관련해서 다툼도 늘고 있다면서요. CCTV 진짜 많죠. 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 네. 한 케이스를 보면 뭐 얼마 전부터 집 앞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네. 거예요. 도대체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는 거야? 네. 라고 이제 CCTV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이 계속해서 여기 담배 피는 모습이 촬영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이 영상을 보내면서 앞으로 좀 주의해달라. 네. 이렇게 보냈더니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담배를 폈던 그 사람이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라고 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선의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죠? 아니 근데 저희 집도 그렇고 다른 집도 요새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택배가 많다 보니까 CCTV 설치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CCTV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딱 설치를 했다. 그러면 앞집에서 누가 오는지 그건 누가 그래요. 나가는지 어떤 배달이 오는지 뭐 사실은 문 열었을 때 그 집 안에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 좀 문제가 좀 될 만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워낙에 CCTV가 많고 보니까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이런 거에서는 좀 무감각해지고 이러는데 또 하나는 CCTV로 막 범인도 자꾸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네.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분명히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해 볼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할 때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 각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 촬영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전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할 때 설치 목적, 장소, 또 관리 책임자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도 함께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을 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 규정 잘 안 지키죠. 일단 있는 줄도 모르고요. 네. 실제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찍혔을 때 거기 옆에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도 돼 네. 있지만 그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놓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날아가거나 붙인 거 떼어버리면은 사실은 속수무책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 안전에 대한 것도 이게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CTV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루에 CCTV에 몇 번이나 여러분이 노출되실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찍히는 횟수가 140번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하루에요? 실험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톱3 1위입니다. 1위는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층간 소음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층간 소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요즘엔 또 유명 연예인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러고. 그렇죠. 뭐 개그맨 이휘재 씨 집이나 이제 개그맨 안상태 씨 집들이 지금 이슈에
또 중심에 서 있는데 그 이휘재 씨의 아내죠. 문정원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본인도 1인 방송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도 잘 알아보고 유명해졌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 영상 안에서 집안에서 있었던 모습, 집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걸 네.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 댓글이 하나 달린 거예요. 네.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 제발 매트리스 좀 깔고 놀아달라. 대체 이제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왜 시장이 안 되느냐. 이런 댓글을 달아서 사실은 이 층간소음 논란에 또 문정원 씨가 그 중심에 서는 시작이 됐죠. 네, 이후에 문정원 씨가 부분 매트리스를 깔고 매트를 집 맞춤으로 주문 제작했다. 죄송하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이 해명이 더 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전체적으로 공개된 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휘재 씨의 집은 뭐 일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문정원 씨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1인 방송에 계속 영상으로 공개가 네. 됐어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이휘재 씨하고 집안에서 이제 캐치볼 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영상 보면은 바닥에 뭔가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게 아닌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네티즌들이나 이렇게 댓글 달면서 뭐냐, 뭐 한 거 없네.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나왔던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이 층간소음은요,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사이에서도 뭐 각종 커뮤니티에 층간소음으로 힘들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층간소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경험했죠. 아니 뭐 저희는 지금 이사 온 집은 조금 덜한데요. 네. 그 전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그렇게 베이스 기타를 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둥둥둥 하면 이게 벽을 타고 이제 흐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요새는 집콕하면서 사실은 왜 가족 노래방 해가지고 집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거나 아니면은 왜 홈트라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옆집에서는 12시 넘어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윗집에서는 쿵쿵 튀고 벽간 소음하고 층간 소음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이 어느 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해는 입지만 그렇다고 쉽게 올라가서 따지거나 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또 요새는 또 아니거든요. 네.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윗집에 이사를 오셨는데 네. 이사 오시면서 막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었어요.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인사하러. 조금 시끄러울 수도 네, 있는데 네. 좀 양해해달라. 저희가 네. 최대한 주의시키겠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 뭐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부쩍 커가지고 중학생이 됐는데 뭐 그래서 더 친해졌어요. 자주 네. 보게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그 안에서 어떤 활동 에너지를 어떻게 할 줄 예. 모르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좀 심한 경우들은 집 안에서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막 움직이다가 쿵쿵 떨어뜨린다든지 예. 이게 뭐 아랫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특히나 또 밤 9시 이후에 영업점들이 대부분 요새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뭐 낮밤 구분 없이 집안에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층간소음들의 어떤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심해지니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국민청원 올라오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뭐 교육이나 네. 캠페인들을 진행해 달라. 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요. 예전에 뭐 저희도 어렸을 때 무슨 캠페인이 있을 때 뭐 포스터 그리기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포스터 그리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준다든지 해서 교육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층간소음이라는 건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라는 이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층간소음 피하기 위해서 꼭대기층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홍종선 기자가 여기 네. 출연을 하잖아요. 네, 네. 꼭대기층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 이야기합니다만 요새는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 상태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네. 코로나 블루가 약간의 우울감을 이야기하는 전 우울증 단계라고 한다면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건 짜증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상태가 최고조가 되어서 내 감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를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 진짜 코로나로 인한 우울 상태는 우리가 코로나 블랙 이렇게 부르는데 이 층간소음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으로 다들 집단적인 민감화를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9시로 우리가 거의 귀가 시간이 정해지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사실상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종의 좀 규칙
규칙들을 잘 서로 지키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 굉장히 절실할 것 같아요.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층간소음에 한번 노출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층간소음 보복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게 막 공유되고 그렇대요. 또 위험한데. 그것도 이거 뭐 좀 아니죠. 네.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뭐 우퍼 스피커라고 글쎄 해서 말. 천장에다 스피커 달아가지고 윗집이 네. 쿵쿵 울리도록 만드는 그 스피커가 인터넷에 보면 한 17만 원 정도의 거래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1,000대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이 층간소음 전용 스피커 저렇게 사용하다가 벌금 한 500만 원 정도 선고된 적도 있어요. 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고 이게 층간소음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네. 거 꼭 아셔야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재밌다기보다 조금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층간소음 때문에 위쪽에 막대기를 향해 천장을 쿵쿵 치다 보니까 내 천장에 구멍이 났다. 이 구멍이 났는데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내가 천장 치다가 구멍이 났겠느냐. 그렇다면 이 수리 비용 윗집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이게 보복 소음뿐이 아니고요. 윗집에 항의하러 방문할 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건장한 청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 큰- 위압적으로 느끼고. 어머. 요즘에 그 뭐 당근마켓이라고 주변에서 이제 네.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덩치 좋은 남성들을 네. 모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머나. 대신 올라가서 층간소음 좀 항의해달라. 어머나.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올라와가지고 예, 글쎄,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뭐 협박 범죄 뭐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 협박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네. 또 여기 달린 댓글들 보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런 말들까지 달리고 있는데 참 사실은 이게 둘 다 이해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예. 이게 이게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두둔하는 축도 있구나. 네. 근데 이게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윗집에 사냐 아랫집에 사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또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밖에서 초인종 들으면 아이고 이거 아랫집에서 올라온 거다 네. 아닌가 뭐 심장이 출렁출렁한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한 해 계속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윗집은 윗집대로 힘들고 아이들한테 계속 움직이지 마라 뛰지 마라 이거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또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힘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이웃 왼수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참 두렵습니다. 뭐 방송이나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 사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서로 갈등이 되니까 이제 경비원들을 통하거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민원들도 엄청 생기는데 네. 이게 경비실에 민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아래 집들이 싸우는데 뭐 예비 신랑 신부 혹은 임산부 이런 분들이 있는 과정에서도 물리적 폭행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개인한테만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그냥 이렇게 시공 설계 강화하든지 뭐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예? 뭔가 일단 대책이 만약에 필요할 지을 거예요. 때부터 뭐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불법 시공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게 이제 당국의 설명이에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걱정되는 건 이게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예. 법으로 만들려면 이 상황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다소 특이한 상황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법제화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잘 지어야 되는 네. 거죠. 규정을 그죠. 지켜서. 네. 예. 자 오늘 층간소음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많으셨죠? 주인공 조춘자 씨 사연 소개됐는데 수술 후에 건강 회복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잘하셨다고 합니다.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무릎 수술은 양쪽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네. 해요. 그래서 한쪽씩 하느라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과연 조춘자 씨의 상태 어떨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혹시 오늘의 주인공 우리 엄마. 조춘자 어머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춘자 어머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춘자 씨. 20년 가까이 계속된 다리 통증. 다리가 이래 앉으면 좀 서면 더 툭 튀나오고 아픔이 있어도 일하러 다니고 무거운 거 많이 이고 이래가지고 18살에 결혼한 조춘자 씨.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생계를 꾸렸던 그녀.
사남매 모두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생겼는데요.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던 그녀. 6년 전에는 남편까지 잃고 날로 심해지는 통증. 아유 나 좀 쉬어야 돼. 사파 못 가겠어. 아이고 오늘 진짜 더 아프네 허리가. 이제 환자분은 이제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이라고 한 조직이 다 닳아서 뼈랑 뼈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아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이는 조춘자 씨.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과연 주인공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어머니 뼈를 보게 되면은 뒤에 위에 있는 뼈와 밑에 있는 뼈가 서로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퇴행성 관절염 4단계 관절염이라고 해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1단계는 정상인 무릎이 1단계고 2단계는 조금 나빠진 걸 2단계라고 하는 거고요. 3단계는 무릎이 위에 있는 뼈하고 밑에 있는 뼈가 서로 달랑말랑한 걸 3단계로 봅니다. 4단계 관절염은 위에 있는 뼈하고 밑에 있는 뼈가 완전히 닿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단계를 4단계라고 해요. 3, 4단계, 어머니 연세 때 3, 4단계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기는 어렵고 수술로 통해서 이제 잘 걷게 해주는 거죠. 예. 분야별 전문의들이 모여 수술 계획을 세워보는데요. 양쪽의 무릎에 통증으로 내원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그레이드 4의 퇴행성 관절염 수평 관찰되고 있고요. 제가 환자분은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환자분을 이렇게 진찰을 좀 했었는데요. 화상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보행 장애가 아주 심해 보였고 무릎에 이제 가동 범위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걸로 봐서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심각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왼쪽의 통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인공관절 전체 환수를 시행을 하고 일주일 후에 오른쪽 인공관절 전체 환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자분을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 판단이 돼서 이런 경우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무릎의 정상적인 범위도 회복되게 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닥 생활이나 움직이는데 많은 개선 활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치료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과 가족 모두의 동의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고 최근 인공관절 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드디어 조춘자 씨의 수술이 시작되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도와 안전성이 높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통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춘자 씨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겠죠?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주인공.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해 중요한 재활 치료. 조춘자 씨는 과연 혼자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MC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옆에는요 우리 영원한 저의 파트너죠 정훈재 우리 원장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훈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정말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한 분입니다. 우리 조춘자 어머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분 우리 따님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 보는 다리보다는 이 다리가 더 부러지지. 내가 원래 좀 다리가 부러진 다리, 많이 부러진 다리인데 요즘은 이게 푸가 빠지면 더 붙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선생님, 어머님이 오늘 처음으로 걸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지금 어머님 바로 수술하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 무릎을 이제 수술하신 지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따님분 오셨으니까 따님분이 부축을 해주시면 서서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새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볼까요, 어머님? 수술 전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녀.
혼자서 걷는 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자, 그러면 새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볼까요, 어머님? 과연 조춘자 씨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 일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걸을 수 있을지? 한 걸음 앞으로 성공! 뿌듯하고 기쁜 순간입니다. 어머, 똑바로 걷으시네, 어머니. 우리 따님, 어머님 이렇게 걷는 모습. 너무 감사드려요. 세상에. 어머, 어머니. 처음에 뵀을 때하고 완전 다른데요? 네,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와. 이야. 어머니, 걸었다고 박수 받는 거는 아마 3살, 2살, 3살 때 받고 나서 처음이실 것 같아요. 아유, 어머님, 잘하십니다. 잘하셔요. 우리 따님이 또 반대로 우리 어머님 이렇게 걷는 모습 보셨는데 어떤 또 마음이 들던가요? 이렇게 서 계시는 거 보면 꿈만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있으면 정상인보다 더 잘 뛰고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 다리가 다 낫고 나면 어떤 일 제일 하고 싶어요? 다리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아들 집도 가고 딸 집도 가고 딸이 놀러 가자고 하면 딸도 가고 네. 그저 우리 집에 다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해서 먹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이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우리 조춘자 어머님 가족 늘 행복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닥터 간다가 잘 돼야지 제2의 조춘자 어머님 같은 분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닥터 간다가 잘 되라고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닥터 간다 파이팅!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빠들, 언니들, 동생들 많이 화목하게 놀러도 가고 잘 살자. 건강해진 다리로 손주들도 마음껏 보시고 또 가족들하고 여행도 마음껏 하시고 그 소망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매주 닥터 간다를 보면서 역시 건강이 최고다. 그럼요. 네,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건강을 위해서 닥터가 간다가 필요하시다면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사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지구온난화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중 탄소의 양이 가장 많은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큰 과제이기도 한데요. 산림청은 앞으로 30년간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탄소 배출량은 7억 3천만 톤이지만 흡수한 탄소는 배출량의 6% 수준인 4,560만 톤에 그칩니다.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매년 3,400만 톤의 탄소를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산림의 탄소 흡수 저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 나무를 심어 숲을 젊게 하는 것은 물론 도시와 섬, 유휴 토지 등의 새로운 산림을 만든다는 방안과 해외 산림 협력 강화 등 12대 핵심 과제가 추진됩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이제 고령화돼서 더 이상 나무가 숲이 탄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빨리 심어서 다시 어린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커가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숲과 나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부작용이 없는 기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고,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일조그루 나무 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채널A 김태형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날이 확실히 풀렸구나 느끼겠더라고요. 네, 이제 좀 겨울이 지나가는 건가 싶기도 네. 한데요. 오늘도 날이 제법 포근하다고 해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 눈이나 비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우산은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